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한반도의 야간 위성 사진을 한 번쯤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구 상공 600km에서 내려다본 이 사진은 인간이 그은 국경선이 우주에서도 얼마나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수도권을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불빛의 흐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처럼 힘차게 펄떡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휴전선 넘어 북쪽으로 아주 조금만 옮겨보면 상황은 기괴할 정도로 돌변합니다. 마치 누군가 지도에서 가위로 오려낸 듯 전기가 완전히 끊긴 거대한 암흑의 구멍이 나타납니다. 평양이라는 작은 점 하나를 제외하면 그곳은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진을 보며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구나 혹은 참 가난한 나라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 어둠을 단순한 빈곤의 증거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은 무려 2,500만 명의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거대한 수용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하는가 하면 오물을 담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비이성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위험한 밀착관계를 형성하며 젊은 군인들을 우크라이나라는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도대체 왜 이렇게 조급하게 폭주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판단력을 잃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체제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붕괴의 징후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위성 지도 속점 하나에 숨겨진 군사시설의 비밀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한 고위급 외교관의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파국을 예고하는 경제지표까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왜 갑자기 딸 김주애를 내세우며 4대 세습을 서두르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의 타이밍은 과연 언제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 즉 돈입니다. 2년만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산소호흡기마저 떼기 직전의 위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4.9배나 폭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율이 5배 가까이 뛰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오늘 내가 가진 전 재산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의 화폐가 신뢰를 잃었고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시계를 2017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석탄 의류 수산물의 수출길이 모조리 막혀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해외 수출액이 0에 수렴하게 된 셈입니다. 수출이 막히니 달러가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 코로나 봉쇄가 풀리자 중국에서 물건을 다시 사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 전문 용어로 경상수지 적자가 폭발한 것입니다. 게다가 해외에 파견되어 외화벌이를 하던 노동자들의 송금액마저 급감했습니다. 결국 북한 장마당에서 달러라는 혈액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북한은 요즘 러시아와 밀월 관계이지 않나,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김정은과 푸틴이 악수하고 포탄을 실어 나르는 뉴스를 보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역시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현금 즉 달러를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원유나 밀가루 같은 현물을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공장에 기계를 돌릴 기름이 생기고 빵을 좀 만들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되고 시장을 회전시키는 핵심인 달러는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물가는 폭등하고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민들의 삶은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당국이 자금이 부족해지자 화폐 개혁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민심은 이반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을 휩쓴 대기근인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십니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 참혹한 시기에 태어나거나 자란 세대가 이제 북한 사회의 허리인 20, 30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국가는 나를 먹여 살려주는 어버이가 아니라 내 장사를 방해하고 뇌물이나 뜯어가는 귀찮은 방해물일 뿐입니다. 노동당의 지시보다 장마당의 쌀 시세를 더 신뢰하는 뼛속까지 자본주의화된 세대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암암리에 퍼진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를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한을 미제 승냥이, 괴뢰 도당이라고 가르치지만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본 드라마 속 남한은 너무나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저들은 잘 살고 우리는 이 모양일까? 라는 의문이 싹트는 순간 우상화 교육은 힘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젊은이들끼리 김정은을 지칭할 때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걔 혹은 그 녀석이라고 부른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최고 존엄에 대한 신비감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김정은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내부 재판 영상을 보셨습니까? 고작 16살 된 중학생들이 수갑을 차고 맨바닥에 앉아 있는데 죄목이 한국 드라마 시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을 소년교양소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지만 지금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 무려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합니다. 살인범에게나 내릴 법한 중형을 드라마 시청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한류 확산과 장마당 세대의 변화를 체제 붕괴의 뇌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밑바닥 민심만 문제일까요? 더 심각한 징후는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인 엘리트 계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11월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외교관이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은 북한 외무성의 핵심 브레인이자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털어놓은 북한 외교관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외무성 사람들을 가리켜 넥타이 맨 꽃제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외제차를 타니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꽃제비 거지와 다를 바 없다는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리일규 전 참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겨우 0.3달러입니다. 300달러가 아니라 0.3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400원 정도입니다. 북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해도 2,400원 남짓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돈을 주면서 당국은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충성 자금을 바쳐라, 어떻게든 외화를 벌어와라 라며 압박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소환되어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라도 시키려 하면 아이들을 인질로 평양에 두고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특히 올해 2월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사건은 북한 엘리트 사회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의 형제국이자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하루아침에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리일규 참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북한 당국의 충격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바 대사관 직원의 80%를 물갈이하고 신문에서 쿠바 관련 기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정은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왕따가 된 외교 텅 빈 국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다고
직감한 엘리트들이 지금 탈출 러시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엘리트가 등을 돌린 독재 정권, 과연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인민은 등을 돌렸으며 믿었던 엘리트마저 도망갑니다. 이제 김정은이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중국일까요? 많은 분이 그래도 중국이 북한의 뒷배가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리일규 참사를 비롯한 고위급 탈북민들의 증언은 매우 단호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중국을 형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온 유훈이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끊임없이 북한을 간섭하려 했고 북한은 이를 대국주의라 비판하며 극도로 경계해왔습니다. 주체사상이나 자주 노선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혈맹이 아닙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라는 도구일 뿐입니다. 북한이 망해서 미군이 국경까지 오는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설치는 것도 보기 싫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황. 사면초가에 몰린 김정은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올해 초 발표한 대한민국 주적 선언입니다.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통일은 없다.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내부 결속용 쇼라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지도자가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 외부에 강력한 적을 만들어 책임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민들아, 지금 우리가 못 사는 것 쌀이 없는 것은 다 저 남조선 놈들 때문이다. 그러니 딴 생각 말고 총 들고 싸울 준비나 해라.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쟁 공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정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모순과 위선 말보다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다시 위성 지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북한 깊은 산속 오지인 함경북도 화대군입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기이한 형태의 마을들, 겹겹이 둘러쳐진 펜스 곳곳에 배치된 감시초소. 바로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끌려온 수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실수 한 번 했다고 손자까지 잡혀 들어오는 끔찍한 연좌제의 지옥입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고 옥수수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합니다. 여기서 캔 석탄을 몰래 팔아서 김정은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존재하는 가장 잔혹한 노예 노동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동해안 원산으로 휙 돌려보겠습니다.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이 거대한 반도 전체가 김정은의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용 해변 대저택, 국제규격의 농구장 사격장, 그리고 부두에 떠있는 하얀 물체가 보이십니까? 길이만 60m가 넘는 초호화 요트입니다. 최근에는 이곳에 승마 트랙을 새로 깐 정황까지 위성 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용 기차역과 비행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언제든 기차를 타고 와서 호화 파티를 즐기기 위함입니다.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일하다 죽어가는데 지도자는 요트를 타고 말을 타며 호화판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 인민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되는 이 기괴한 시스템.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4대 세습을 그토록 서두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권력을 잃는 순간 이 모든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권력 유지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리일규 전 참사가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북한 붕괴의 가장 큰 트리거기 폭제는 4대 세습이 될 것이다. 북한 역사를 되짚어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가 항상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 고난의 행군이 터졌고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며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어린 딸 김주애를 계속 대동하며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 고위 인사들은 김정은에서 김주애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 그것이 붕괴로 이어질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왜냐고요? 앞서 보셨듯이 경제는 파탄났고 외교는 고립되었으며 민심은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딸에게 권력을 물려준다면
콧대 높은 늙은 간부들과 군부가 과연 순순히 머리를 조아릴까요? 겉으로는 박수를 칠지 몰라도 속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이미 북한 주민 80% 이상은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전쟁이라도 나서 이 판이 확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핵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고 남한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 이 광기 어린 행동들, 이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내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 제발 나를 두려워해줘라고 외치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면서 너무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저 안에도 희망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아주 깊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집의 희미한 불빛 장마당 구석에서 국수를 파는 아주머니 자전거 뒤에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아버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는 이웃들. 나라는 그들을 버렸고 시스템은 망가졌지만 그곳엔 여전히 2,500만 명의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을 지금까지 버티게 한 힘은 김씨 일가의 핵무기가 아니라 온갖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인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일지도 모릅니다. 4대 세습이 본격화되고 체제의 모순이 임계점을 넘는 그 순간, 그때는 무조건 터집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아주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어둠 속의 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혼란은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위성지도의 이야기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저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작은 창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 어둠이 걷히고 위성지도에서 남과 북이 똑같이 환하게 빛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 갇힌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를 파헤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